대외교 전략으로 가장 첫 번째로 뽑은 게 중국 문제였습니다.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먼저 때린 거는 중국의 손발을 묶겠다는 거죠. 중국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될 거고 강한 조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미국의 대중관세가 올라가면은 한국에게는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조선에 대해서 한국 조선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요구를 했죠. 중국 견제 효과가 확실하게 우리나라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산업연구원의 조현승이라고 합니다. 지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역시 중국이고 그 다음에 EU 국가들입니다. 사실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해서 가장 무역 흑자를 많이 내는 나라가 중국, EU 뭐 이렇게 되고요. 우리나라도 한 7, 8등에서 뭐 잠깐 10등 안에 들죠. 그리고 우리나라보다 오히려 베트남이 더 이익을 많이 보는데 베트남도 상당한 그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보고서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이 이번에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한 10% 이상 감소할 거고 이게 국내 부가가치에서로 따지면은 한 거의 10조 가까이 될 거다. 이런 보고서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의 수출 감소가 굉장히 클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또 이제 해외에서 나온 논문을 이제 몇 가지를 제가 봤는데 몇몇 논문들에서 보면은 미국의 대중관세가 올라가면은 오히려 우리나라에 그 무역 전환 효과가 있어서 한국에게는 더 유리하다. 그러니까 똑같이 올라가질 않고 아무래도 중국에서의 관세가 만약에 우리나라보다 1%만 더 높아도 그게 이제 산업별로는 최대 한 2.8% 정도까지 수출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미중 관세 전쟁으로 한국 수출이 오히려 12.5% 수출이 증가할 거다라는 또 연구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이제 계산하는 방식에 따라 다르고 어떻게 이제 가정을 했느냐에 따라 좀 차이는 있습니다. 관세가 올라가면은 뭐 수출이 줄어드는 건 당연한 건데 다른 나라가 이제 더 큰 피해를 본다. 특히 우리하고의 경쟁국이 더 큰 피해를 본다 그러면은 그 반사 이익을 어느 정도까지는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 해서 이러한 식의 그 관세가 올라가는 게 우리나라 경제에 전반적으로 좋으냐? 그럼 저는 그건 단기적으로는 반드시 나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다만 한 가지 우리나라의 주요 전략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을 할 때 중국을 견제해주는 효과 또 자동차 같은 경우도 유럽에 있는 자동차 강국들한테는 더 높은 관세를 매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도 또 약간의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역시 가지고 있는 전략 산업이라면 반도체와 배터리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조선에 대해서 한국 조선에 대해서 이제 협력을 요구를 했죠. 미 군함에 대한 MRO 유지 보수 한국에다가 맡기려고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이미 조선은 미국이 생산 기반 자체가 다 무너진 상태예요. 그걸 재건하려면 몇 년이 걸리고 몇 년이 걸려서 재건한다 그래도 그만한 그 숙련 노동자들을 구해올 수 있느냐 그건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웃소싱을 줘야 되는데 그 현재 지금 조선에서 전 세계에서 조선 강국 그러면은 중국하고 우리나라거든요. 그러면은 미 군함 유지 보수를 중국에게 맡길 리가 있겠냐는 거죠. 절대 그럴 리 없습니다. 그건 전부 다 우리나라한테 맡기는데 이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그래요. 군함이 생각보다 규모가 작다. 그 말은 맞아요. 군함이라는 게 항공모함급도 뭐 한 10만 톤 정도니까 작아요. 그럼 군함만 맡기겠냐는 거죠. 군함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군함에다가 수송을 해주는 배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상선들이 또 많이 따라붙게 돼요. 그것도 전부 다 우리나라한테 맡길게 되고요. 지금 중국 국적 배에다가 미국으로 들어올 때 수수료를 갖다가 100만 불씩 붙이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중국에서 제조된 배, 중국 선주인 배,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어떤 선주가 과연 중국 배를 선호할까요? 중국 선주라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에다가 이제 그 수주를 맡길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 선주들 같으면은 중국에 맡기는 거에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로 돌아오게 되죠. 이게 말하자면 아까 얘기한 대로 경쟁 국가를 더 세게 공격을 함으로 인해서 얻는 반사 이익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 쪽은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은 지금 다른 산업에 비해서 특히 더 이제 큰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거고요. 물론 이제 이게 현실적으로 돈이 되려고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배라는 게 뭐 만든다고 해서 하루 이틀 만들어서 보내는 게 아니라 뭐 몇 년씩 걸리는 거고요. 보통 수주 들어오면은 큰 배는 뭐 3, 4년씩 이제 건조를 하는데 좀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겠지만 그 효과는 분명히 나타날 거고 중국 견제 효과가 확실하게 우리나라한테 이익이 되는 식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은 각 산업별로 대응하는 거는 지양을 하고 국가 전체 차원에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해야 된다고 봐요. 통상에서의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지킬 건 지킨다인데 지금 트럼프가 얘기를 하는 게 무역 수지 개선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관세라든지 비관세 장벽이라든지 이런 모든 면에서 가장 그런 것이 낮은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관행으로 보면 제일 모범 국가 중에 하나예요, 우리나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대미 무역 흑자가 많이 난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미국한테 관세를 받고 있는 거는 아마 농산물 쪽이 조금 많이 있고 그 외에는 사실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무역 흑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한국 제품에 대해서 뭐 관세를 매기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면 보편 관세죠. 사실 우리나라를 딱 타겟팅하는 건 아니고 우리 입장에서는 일부를 우리가 미국한테 좀 내놓는 거죠. 일부는 우리한테 더 이제 혜택이 올 수 있게끔 이제 조정을 지킬 건 지켜야 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미국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카드는 에너지 쪽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그 에너지도 상당히 그 분산이 돼 있거든요. 중동 쪽에서도 오고 뭐 여기저기서 오는데 미국산 가스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이 지금 현재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인 것 같고 농수산물 수입 관세를 좀 낮추고 방위비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어쩔 수 없이 조금 더 추가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부담을 한다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가 모든 나라한테 똑같은 걸 적용할 것 같지는 않고 막 지금 나라별로 나누고 산업별로 나누고 또 품목별로 나눠서 상당히 예외 조항을 두면서 관세를 적용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가 최대한 많은 예외 조항을 얻어내면서 관세를 피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조선이라든지 반도체라든지 뭐 배터리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오히려 더 유리해질 수는 있습니다. 항상 미기하고 기회는 딱 같이 오게 됩니다. 또 얻을 거는 더 얻고 또 일부는 또 미국에 투자할 건 하고 하면서 종합적인 이제 구성을 해야 될 거고요. 그래가지고 아까 농산물 같은 경우가 참 예민한 부분인데 그렇게 하면은 또 지금 종사자는 많지 않아도 1차 산업에 종사자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 또 피해 보상을 어떤 식으로 해줄 수 있을지 이걸 좀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서 미국하고 협상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가장 공정한 무역을 하고 있다는 거를 부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단순히 말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실제 사례를 갖다가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유럽에 그거 많습니다. 뭐 환경 규제부터 시작해서 무슨 뭐 안전 규제 뭐 이런 걸 하면서 다른 나라 그 수입 규제하는 거 굉장히 많습니다. 유럽이. 그런 것들을 쭉 하고 우리나라는 관행이 어떻고 실제로 해보면은요. 우리나라가 유럽이나 중국에 비해서는 뭐 중국하고 말할 것도 없고요. 그 EU 쪽하고 비교해도 상당히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에 가까운 쪽으로 가 있는 나라거든요. 세세하게 분석을 해서 미국을 잘 설득을 하고 그러면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걸로 보입니다. 뭐 일단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세 전쟁이 시작되고 전 세계적으로 관세가 다 올라가게 되면은 우리나라한테 좋을 수는 없죠.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특히 우리나라가 집중 타겟에서 벗어나 있다는 점에서는 피해가 조금 덜한 거는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의 전략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경우 중국이 상당히 무섭게 치고 올라왔었는데 중국을 억제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약간 시간을 벌게 되는 그런 좀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관세를 맞더라도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EU 쪽이나 중국 쪽이 더 높은 관세를 맞게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한테 이제 상대적으로 반사 이익도 약간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관세 전쟁이 우리나라 경제 전체에 좋은 쪽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 세계 경제에 다 나쁜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덜 나쁘다라고 그 정도가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미국 기업들한테 미치는 영향도 있어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산업을 다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자동차 하나만 말씀드리자면요.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상당수가 멕시코에 많이 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멕시코 현지 공장도 있고 우리나라 GM도 생산량의 한 85에서 90% 가까이를 그 미국으로 수출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은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해외 생산 기지가 싸기 때문이에요. 자기네들이 효율적으로 그렇게 쭉 뿌려놨는데 이제 거기다가도 관세를 매기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도 지금 상당히 불만이 많고 일단은 다른 나라에서 중간재를 받아와서 생산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이렇게 이제 무역이 활발하고 이제 세계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한 나라에서 기초 원료부터 마무리 제조 공정까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미국도 상당히 많은 원자재나 중간재를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거든요. 기업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비용 인상 요인이 되는 거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도 좀 우려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저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전략을 좀 달리 세운 것 같아요. 1기 때하고. 1기 때는 이제 협상을 하면서 우리 말을 안 들으면은 관세를 때리겠다 아니면 어떤 식으로 보복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일단은 마구잡이식으로 관세를 때리고 여러 가지 이제 무역 보복 장치를 갖다 걸어놓은 다음에 협상을 통해서 우리 말을 들어주면은 요걸 빼주겠다라고 이제 작전을 바꾼 거죠. 과거 같으면은 너 말 안 들으면 내가 때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몇 번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먹히는 거예요. 에이, 그래놓고 말만 하고 안 하겠지. 설마 하겠어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게 아니라 진짜 무기를 가져서 휘두르기 시작한 거예요. 자, 나랑 얘기해서 내 말 들으면은 이제 무기 휘두르는 걸 멈출게. 약간 이런 식으로 작전을 바꾼 거거든요. 중국이건 EU건 전 세계 어느 나라건 다 지금 물밑 협상은 진행 중입니다. 우리나라도 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러한 고율의 관세가 앞으로도 계속 지속될지 어떨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금 미국 경기 자체가 이미 인플레이션 그 압력도 조금씩 가시화되고 있고 미국 내에서도 이렇게 가면은 경기가 미국 경기조차도 둔화될 거다. 말하자면 자기 살을 깎아먹는 형태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오래 지속하는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아마 이제는 부분적으로 골라서 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추측이 더 지배적입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한테 처음에 이제 취임하자마자 25% 관세 폭탄 나오고 막 이럴 때 보면은 정말 행정명령 폭탄이라는 얘기가 이제 떠오를 정도로 마구잡이식으로 이제 공격을 해나갔는데 사실은 이 모든 게 제가 보기에는 딱 하나입니다. 중국 견제입니다. 캐나다하고 멕시코는 우방 아니냐 그러는데 실제로 캐나다하고 멕시코를 통해서 미국으로 수출되는 그 우회 수출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하나는 미국이 과거에 그 엔비디아 같은 기업한테 중국으로 전략산업, 첨단산업 제품들을 파는 거를 규제를 했더니 싱가포르의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싱가포르에서 다시 중국으로 수출하는 이런 또 우회 수출을 하거든요. 여기서 지금 멕시코하고 캐나다를 먼저 때린 거는 중국의 손발을 묶겠다는 거죠. 원래 센 상대감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더 많은 준비를 하고 더 이제 좀 신중하게 접근을 하듯이 그 중국의 손발을 묶고 강한 조치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실제로 4월 1일까지 여러 가지 무역 불공정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보고서를 그 재무부하고 상무부, 뭐 무역대표부 이런 데서 공동 보고서를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올리기로 했거든요. 4월 달에 나오면은 아마 그때쯤부터는 본격적으로 중국에 대한 공격이 시작이 될 거고 중국하고 또 협상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어떻게든 그걸 완화시켜 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거는 푸틴과 가깝게 지낸다라고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건 꼭 푸틴과 가깝게 지낸다기보다는 이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뭐 개인적인 친분 때문에 그러한 일을 할 리는 없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어느 정도까지는 미국이 유럽에서 손을 떼려 그런다라는 점은 어느 정도 예상이 됐습니다. 당시 여름에 이제 그 포린 어페어라는 그 외교 전문지가 있는데 거기에 트럼프 1기 시절에 국가안보 보좌관을 했던 그 오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기고를 한 게 있습니다. 보면은 미국의 대외교 전략으로 가장 첫 번째로 뽑은 게 중국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견제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민주당도 뭐 중국 견제라는 흐름은 계속 이어져 왔는데 트럼프 시기에 더 강했죠. 두 번째가 중동 문제. 이 중동 문제는 미국이 개입하지 않고서는 해결이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아무리 셰일가스가 난다 하더라도 그 수에즈 운하를 둘러싼 그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중동 문제에 미국이 완전히 손을 뗄 수가 없죠. 그런데 이제 유럽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이제 앞으로 개입을 안 하겠다라는 식으로, 그러니까 거기다 정확하게 우리가 개입을 안 하고 손을 떼겠다라는 표현은 안 했는데 그 우선순위에서 상당히 밀리는 걸로. 또 하나는 나토의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거기서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유럽의 안보는 유럽 자체적으로 지켜라. 그러면서 독일이나 프랑스 이런 나라들, 영국 같은 나라들이 지금보다 방위 부담을 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압박을 하겠다. 이러한 글을 썼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미국이 앞으로 유럽에다가 자기가 방위비 지출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을 이제 표명을 한 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미국에서 방위비를 내주고 유럽에 있는 국가들은 뭐 GDP 대비 뭐 1% 수준에서 지출을 하면서 남는 돈으로 뭐 복지도 하고 다른 데에 썼는데 미국은 더 이상 유럽이 그만큼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폴란드라든지 뭐 여러 나라들이 지금 이제 국방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거는 미국은 그래서 유럽에 있는 국가, 나토의 회원국들한테 방위비를 이제 증액을 하라는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는 결국은 휴전을 해야 되는데 우크라이나를 끼고 나머지 독일이라든지 뭐 이런 나라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 도저히 휴전 협상이 진행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패싱을 하고서 푸틴하고 둘이 만난 거죠. 꼭 일방적으로 뭐 푸틴하고 친하게 지내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는 조금 그거는 과한 얘기입니다. 요것도 사실 이미 어느 정도 예상이 됐는데 라이트하이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라이트하이저가 누구냐면 트럼프 1기 시절에 무역대표부를 지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줄기차게 주장한 게 뭐냐면은 자유무역, 공정무역이라고 하지만 실제 세상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미국은 자유무역을 하고 공정무역을 하고 세율도 낮춰주고 관세도 낮춰주고 있는데 과연 다른 나라가 그러냐 하는 거예요. 라이트하이저가 쓴 책에 보면 자유무역이라는 환상, 이 책이 있습니다. 거기서 상당 부분을 중국하고 EU에 대한 비판을 해요. 미국에 비해서 높은 관세를 가지고 있고 각종 보조금을 주고 비관세 장벽도 무지 많다. 그리고 뭐 미국으로 수출한 거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환급도 많이 해주고 실제로 중국이 뭐 약간 불공정 무역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죠. 근데 EU가 그렇다라는 거는 아마 모르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EU도 보면은 보조금 굉장히 많이 주고요. 그 다음에 비관세 장벽이 많아요. 뭐 각종 규제를 통해서 다른 나라 제품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한 규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라이트하이저의 그 책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자세히 나오는데 요거는 물론 미국 사람 입장에서 미국에서도 강경한 이제 입장을 대변한 책이긴 한데 이번에는 이제 라이트하이저가 그 무역대표부로 돌아오진 않고 이번에 무역대표부에 임명된 사람이 그리어인데 그리어가 라이트하이저의 비서였거든요. 그리고 라이트하이저의 제자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생각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들어왔다는 얘기는 제1타겟을 중국, 두 번째가 EU, 그 둘에 대해서 아주 강한 압박을 할 거라고 이미 예상은 돼 있었습니다.